네, 안녕하십니까. 시험화학 11장 293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림까지 봤었죠. 메타볼리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글루코스, 즉 해당 과정의 중심인 글루코스가 두 번째의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에는 산소가 필요 없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량의 ATP가 만들어지고 NADH가 만들어지는, 즉 NAD 플러스에서 환원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피루부산은 두 가지의 경로로 나눠진다 그랬죠.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락틱 애시드나 에탄올을 만드는 과정으로 간다까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소가 존재할 경우에 호흡 과정, 즉 산화대사 과정을 가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93페이지 보게 되면은 산소가 존재할 때 피루부산은 호흡이라고 불리는 산화대사,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 11.4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 11.4의 부분, 이 부분이 확대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해당 작용에서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진 거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자,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해당 작용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진 것이 이 피루부산이 한 분자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럼 피루부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탄소가 3개짜리라 그랬죠. 6개짜리의 글루코스에서 탄소 3개짜리 2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로 갈 때 CO2,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빠져나가요. 그럼 아세틸코에에는 탄소가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겠죠. 왜? 탄소 CO2가 하나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아세틸코에는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갑니다. 이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서 한 바퀴 빙 돌 때, 뭐가 많이 만들어지죠? 이 시트르산 회로 자체에서도 ATP가 만들어지고요. 산화된 전자 운반체 NAD 플러스나 FAD가 환원형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원된 전자 운반체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NADH, FADH2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환원된 전자 운반체, 이것은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면서 산화적 인산화, 즉 수소를 이탈하는 과정이죠. 전자의 수 감소 과정입니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 분자의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죠. 산화니까 산소와 결합하여서 한 분자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슬라이드를 봐주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끝은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죠. 자, 왼쪽에 보니까 전자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수준의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 전달기 과정을 거치면서 NADH나 FADH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러한 NADH 이것들은 전자 전달기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리고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그 그림에서 모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건 물론 다음 장에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은 지난번 시간에 배운 것은 우리가 이제 산소가 없을 때 노옥시전 상태죠. 오늘은 왼쪽에 산소가 존재할 때는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죠. 이 크랩스 사이클이 시트르산 회로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종종 혼용해서 쓰일 거예요. 크랩스 사이클, 이 사이클을 맨 먼저 고안한 그 크랩스라고 하는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크랩스 사이클이라기도 하고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크랩스 사이클을 거친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친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피루보산은 아세틸코에이로 이제 산화가 되네요. 산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수소를 이제 이탈하고 전자선은 감소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세틸기 내에 있는 두 탄소, 자, 탄소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탄소가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로 산화된다. 13장에서 논의할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은 호기성 생물에서 중요한 3단계 경로이고요. 시트르산 회로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질 단백질에서 유래된 아세틸코에이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산화시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비유하자면 1, 2단계 물질 대사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고속도로와 샛길이 바로 이 시트르산 회로에 진입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 교과서에 해놓네요. 사실 이 시점에는 다음 페이지요. 모든 산화 경로가 이 시점 안으로 이제 수립돼 들어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요. 그 다음 시트르산 회로의 산화 반응들에서 생성된 환원된 전자 운반체는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다시 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ATP의 이러한 합성은 주로 전자전달계와 산화적 인산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정에서는 유기연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산화됩니다. 그래서 피루보산의 발효 과정보다는 훨씬 많은 에너지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호기성 세포가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산화 전자 전달을 이용하는 것은 또 우리가 1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우리 앞에 그림에 11-2에서 볼 수 있듯이 2단계의 해당 작용 외의 다른 경로들도 시트르산 회로에 연료를 공급을 했었죠. 그 다음에 피루보산의 산화뿐만 아니라 지방산의 산화와 일부 아미노산의 산화 경로에서도 아세틸코에이를 생산함으로써 시트르산 회로로 수립이 됩니다. 아세틸코에이의 두 탄소가 시트르산 회로에서 산화되지 않는 경우에 이는 지방산과 스트레이트 합성의 기질로서 동화 경로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양의 에너지원이 사용되지 않으면 과잉의 에너지는 뭐로 간다는 거예요? 지방 스테로이드. 즉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도 더 나가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답이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여러 생합성 경로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 옆에 있는 11.5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11.5 그림은 탄수화물 합성 대사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생합성 과정에서,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내려오는 과정, 이화 과정만을 봤었죠. 그죠? 반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당을 만들어내는 동화 과정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탄수화물이 아닌 전구체로부터 글루코스를 합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당 신생 과정,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의 생합성, 특히 동물세포에서 글리코젠의 생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 15장에서는 녹색식물이 탄수화물을 합성하기 위해서 결국 광합성이죠. 그죠? 광합성. 자, 광합성 과정을 위에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합성 과정.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의 확대된 부분들입니다. 광합성 과정. 저 광합성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물을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ATP를 만들어내고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NADPH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옆에 보게 되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지금
그 보니까 락테이트, 이제 산소가 없는 상황까지 그림을 같이 표현해 놓고 있고, 자, 거기 보니까 어떤 아미노산은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지방산이 여기 올 수 있는데, 자, 지방산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가 왔다 갔다 가역적이죠.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양 성분들, 에너지원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금 오늘 봤던 광합성 과정입니다. 광합성은 위에 있는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은 조금 전에 우리 그림에서 이산화탄소가 필요로 하고요. 물이 필요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산소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C2H2O6, 이게 글루코스입니다. 6탄당이에요. 6탄당. 그 다음에 6분자의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 포토신테시스입니다. 밑에 포토신테시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생합성과 분해의 별개 경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장을 시작할 때 봤던 그림 11-2에서는 일부 경로들이 단순히 서로 역방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산은 아세틸코일 합성이 되지만 또한 베타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코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당 신생도 어떤 보기에는 해당 작용의 역반응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반대 방향의 경로들은 서로 동일한 과정을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일부 중간체나 효소 반응들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효소들의 조절 반응을 촉매하고 별개의 기전에 있어 조절되는 기전들이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경로가 세포 내의 다른 구역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산 합성은 세포 질액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지방산의 산화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매트릭스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경로의 역경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종종 같은 대사체를 사용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생합성과 분해 과정이 별개의 한 방향성 경로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유에너지가 크게 감소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역방향에서 그만큼의 자유에너지가 크게 증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생합성 및 분해 경로는 반드시 둘 다 자유에너지가 감소해야 하며 따라서 각각 한 방향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만큼만 만들 수 있도록 대사체의 흐름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TP가 많다면 시트르산에서 탄소를 산화시킬 필요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세포는 탄소를 지방산과 탄수화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산 합성, 당 신생 및 관련 경로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그럼 ATP가 적어지면 세포는 저장된 탄소를 동원시켜서 시트르산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글라이코젠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 생합성과 분해 과정에서 별도의 경로를 사용하는 것은 조절이 필수적이고요. 따라서 한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조건은 그 반대 경로를 억제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방산의 합성과 산화가 세포 내에 같은 구역에서 통제되지 않은 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내에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가 전부 다 교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보니까 지방산이 ATP, 가역적, 비가역적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11.3으로 갑니다. 생화학적 반응의 유형으로 갑니다. 자, 생화학적 반응의 유형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꼭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299페이지에서 한번 내려봅니다. 산화환원.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용어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299페이지 산화와 환원을 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은 글루코스와 같은 연료 분자들의 산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산화와 환원, 우리가 레독스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죠. 산화, 환원,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독스, 산화, 환원 반응에서 공여체, 이걸 환원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공여체에서 수용체로 산화제, 전자가 가역적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공여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화제, 환원제라 그러고요. 공여체, 준다는 거죠. 수용체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 전자를 주는 것을 우리가 환원제라 그러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산화제라 그럽니다. 세포에는 NAD,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꼭 이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NAD,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 붙여진 조효소와 같은 수많은 전자 운반체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NAD 플러스와 같은 조효소를 포함하는 산화 반응은 가역적인 수소 음이온의 이동 기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카르보닐 화합물로 산화되는 반응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알코올이 카르보닐 화합물로 되는 것을 놔두더라도 밑에 있는 그림을 봐주기 바랍니다. NAD 플러스와 NADH입니다. 그래서 H가 붙느냐 안 붙느냐 따라 가지고 이제 산화, 환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역적인 반응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조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효소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에 코엔자임 조효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복합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비단백질성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아포엔자임. 자, 아포엔자임은 단백질이 작동할 때, 효소로 작동할 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순수한 단백질 부분을 아포프로테인이라고 그랬어요. 아포엔자임. 거기 보니까 코엔자임은 비단백질성 부분들입니다. 비단백질성 부분들요. 그래서 아포엔자임이라고 하는 것과 코엔자임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홀로엔자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성을 지닐 수 있는 엔자임이라는 뜻이고 이 활성을 지닐 수 있는 엔자임은 뭐예요? 기질과 결합하여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효소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들, 단백질성이 아닌 인자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조효소, 코엔자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의 비단백질성 부분을 가리킵니다. 효소는 단백질 부분과 일개 첨가되어 있는 보결 분자족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 둘의 결합이 약하고 가역적으로 해리 평행 상태에 있는 보결 분자족을 우리가 조효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효소는 효소 반응 과정에서 그 자신이 화학적으로 관여하여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효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조효소라는 개념으로 통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의 제2의 효소가 촉매하는 제2의 반응에 의해서 보온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효소 반응에서 그 화학 구조가 변화하는 사실로부터 조효소는 넓은 뜻에서 우리가 또 기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코엔자임이 없어도 분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엔자임 calc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NAD, NADH처럼 많은 그 메타볼라이트 과정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체의 기능에 위해서 꼭 필요한 바이타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바이타민들이 또 무엇을 작용한다? 이런
코엔자임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99페이지에 있는 산화 환원 반응, 산화제, 수용체입니다. 전자를 받아들이는 공여체에서 수용체로 전자가 가역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공여체 우리가 환원제, 그 다음에 수용체 우리가 산화제 이런 말을 쓰고, NAD,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4로 넘어갑니다. 물질 대사 경로의 생체 에너지로 넘어갑니다. 자, 1보니까 대사 에너지원으로서의 산화 반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7번째 줄로 내려갑니다. 생체 시스템 내에서 생합성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유기기질의 산화에서 비롯됩니다. 호기성 생물에서 궁극적으로 전자 수용체인 산소는 강력한 산화제에 해당합니다. 산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뚜렷한 경량성이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이제 환원이 되죠. 이 경량성과 더불어서 대기 중에서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이 유기기질의 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왔죠. 1. 생물학적 산화, 작은 단위의 에너지 방출. 글루코스와 같은 유기기질의 생물학적 산화는 나무의 연소와 같은 비생물학적 산화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자, 장작불에서 글루코스 중화체인 셀룰로즈의 산화이든, 그 다음에 열량계 내에서 글루코스 연소이든지 간에, 또는 글루코스의 대사적 산화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뭘 발출하죠? 자유에너지의 방출, 에너지의 방출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밑에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6개의 탄수화물, 6개의 탄소를 가지는 단당이죠. 글루코스. 이것이 6분자의 물과 만나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산소를 만나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물을 만들어내네요. 얘는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글루코스 연소의 반응 화학 양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산화는 연소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타는 연소하고는. 나무가 연소될 때 모든 에너지는 열로 방출되는데 전기 엔진과 같은 기기의 작동 없이는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없죠. 반면에 생체 시스템에서는 산화 반응이 온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자유에너지의 일부를 화학에너지로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나무가 연소되면은 어떻게 되죠? 온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걸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전기 터빈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생체 시스템에서 나오는 산화 반응은 온도 증가 없이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줄 내려가세요. 글루코스 분해 대사에서는 방출된 에너지의 약 40%가 ATP로 합성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즉 ADP에서 인산기 하나 더 들어가는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위에서 나타나는 식에서 있는 것처럼 산소에 의해서 글루코스가 산화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생물학적 산화 반응에서는 환원된 기질에서 산소로 전자가 직접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전자가 마침내 산소로 이동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NAD를 배웠어요. FAD가 하나 나옵니다. 풀네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플라빈이 나옵니다.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아까 NAD는 뭐였어요? NAD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였어요. 차이점은 니코틴 아마이드 대신 플라빈이 들어갔죠. NAD, FAD. 자, 이것들은 중간에 전자 운반체들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달되면은 일련의 짝지어진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요. 자, 그 밑에 11-2, 3, 4식을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3, 4. 자, 11-3, 4는 위에 있는 11-1의 식을 확장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1의 식이 결과론적으로는 11-4의 식처럼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되죠? 자,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10분자의 NAD와 두 분자의 FAD를 만나네요. 여기 두 가지가 이제 포획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 6분자의 물 분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6분자의 이산화탄소, 자, 10분자의 NADH, NAD는 뭘로? NADH로, 두 분자의 FAD는 두 분자의 FADH2로 바뀌네요. 2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10분자의 NADH는 10분자의 H 플러스를 또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분자의 FADH와 뭐가 만납니까? 산소가 만나네요. 산소가 만나서 10분자의 NAD 플러스와 두 분자의 FAD 플러스 12분자의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탈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위에 있는 11.15의 식과 동일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은 뭐가 관여한다? NAD와 FAD가 관여하는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맨 밑에 줄요. 300페이지 맨 밑에 줄. 이렇게 중간 전자 운반체에서 산소로 전자가 운반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전자 전달 사슬 또는 이 과정에 호흡에 의해서 들어온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 사솔 이런 말을 쓰면서 이것들에 의해서 촉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교과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